자, 오늘 개막식을 하고 일주일 뒤면 또 일반 관객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반고우의 우울함 삶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용 교수님, 먼저 이 12년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반고 진품 명화전이라서 미술계 관심 굉장히 뜨겁고 관람객들도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시 만에 가장 뜨겁다는 얘기를 저희가 방금 한번 제가 사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준비 잘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만에 이미 선 판매된 것만 해도 역대급 관람객이 올 거다라고 기대들을 하고 오.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미리 어제 좀 가서 보고 왔는데요. 네. 후회하시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될 전시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오. 좋은 작품들이 참 국내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열기가 뜨겁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많다라고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요즘에는 사실 그 미술관들이 워낙 국내에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관람객이 많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래서 뭐 3달, 뭐 4달 사이에 10만 명만 와도 흥행전시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화면에 얘기하는데 나오시는군요. 네네. 제가 이래저래 좀 여기저기 많이 안내를 또 네. 하고 있다 보니까 반고우전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흥행전시보다 최소한 몇 배 이상의 관람객이 지금 올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좋은 시간, 이왕이면 평일에 가시는 걸 꼭 좀 평일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는 아마 사람이 많이 붐빌 거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시 시작 전에 마지막으로 좀 꼭 알아두면 좋을, 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고우의 삶 얘기 하나씩 한번 볼 텐데 반고우 하면 사실 우울한 그런 삶들이 많이 조명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산 겁니까?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인이 있었다고 보통은 특히나 정신분석학자분들이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요. 예.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고흐가 태어나기 딱 1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을 먼저 부여받았었던 자신의 형이 있었던 건데 네. 태어나고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그 이름을 다시 물려받게 된 게 반고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 무렵만 되면은 어머님이 자기 이름 써 있는 무덤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라했었던 게 반고흐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첫 시간에 아마 잠깐 만나보신 것처럼 거듭되는 사랑의 실패와 사회적인 적응도 조금 힘들었었던 터인데다가 특히나 아마도 이름 조금 익숙하실 수 있을 만한 폴 고갱이란 예술가를 본인이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예. 고갱이란 예술가와 함께 지내보려고 노력했으나 그 관계마저도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결국에는 반고의 귀까지 절단되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되고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삶의 고독과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우울이란 단어로 좀 많이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우하면 좀 저희가 이름 좀 비슷한 고갱, 친구 고갱이 많이 떠오르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구 고갱 때문에 이 한쪽 귀가 절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절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은데요. 그 이름 거듭 많이 소개해드렸었던 동생 태호라는 사람이 예. 형이 아르리란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레지던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란 집이라는 공간을 또 동생한테 돈 빌려가지고 구해가지고 네. 여기서 나 좋은 동료들하고 새로운 예술을 연구하고 싶어 좀 많이 보내줘 추천해줘라고 부탁을 해서 네. 형의 부탁을 받고 고갱은 사실 가기 싫어했답니다. 나 시골 가기 싫다 하고 가기 싫어했는데 동생 태호가 작품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우리 형과 좀 연구를 해달라 하고 보냈던 건데 거기서 생활이나 여러모로 너무 안 맞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귀가 절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이때 이제 고갱이 고흐에게 그려졌었던 작품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예. 이게 도화선이 돼서 둘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돼 버리고 이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고흐라고 고갱이 반고흐에게 그려준 작품인데 네. 보셨을 때 만약에 나의 친구가 날 저렇게 그려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썩 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 증명사진을 네. 찍어도 초상화를 그려준다면 정 가운데 인물이 배치되어야 어. 집중도 되고 그 사람에게 좀 애정을 투자한 게 딱 구도상에 보일 텐데 네. 자세히 보시면 그림에서 프레임의 제일 중요한 정 가운데 구도, 주제 부분을 아무 의미 없는 배경으로 뚫어서 그렸고요. 의도가 있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선물이지 거의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디스라고 할까요? 비꼬고 풍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반고 자체도 한쪽으로 쏠려서 잘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눈 자세히 보시면 약간 술 취한 것처럼 눈 풀린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희망성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인의 상징으로 보통 그려졌었던 해바라기도 다 시들거나 이파리도 떨어져 있고 특히 가운데 손을 보시다 보면은 반고하면 유명한 게 저희 거듭 얘기했었던 임파스토라고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기법인데 네. 사인도 하기 힘들 정도로 얇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솔직히 넌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비꼬는 수준의 그림이었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좀 크게 충돌하게 돼서 그래서 둘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 고갱한테 좀 많이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반고 작품 보면 제일 유명하다는 게 뭐 영화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었습니까? 이 무렵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직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고 입장에서는 제일 좀 꿈에 차 있었던 시기가 아를 시기라고 얘기하는 저 아를의 노란 집이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때였는데 네. 고갱의 합류가 오히려 독이 돼버려가지고 그 모든 꿈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던 거고요. 귀까지 절단되어 버린 이 반고를 보고 동네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워낙 섬세했었던 반고는 마을 주민들을 피해서 본인 발로 그 옆 동네인 생래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네. 워낙 또 외롭고 슬플 상황이었을 거다 보니까 그 자기 혼자 있는 고독한 정신병원의 방 창문역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풍경을 본 게 별이 빛나는 밤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마침 지금 저 보시는 작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보통은 좋아하시는 막 휘몰아치는 별이 맞습니다. 빛나는 밤이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저게 이제 뉴욕 모마미술관에 소장된 거고 저게 이제 귀가 잘린 이후에 그린 거로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었던 게 이제 오르세에 소장된 론강 혹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이요? 작품이어서 맞습니다. 이거는 그 충돌 직전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마음이 조금 평온할 때여가지고 터치도 좀 더 담백하고 가운데 북두칠성도 이렇게 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웬 커플이 이렇게 미소 짓는데 걸어가는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미술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걸 그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보인다라고 얘기하다.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 이땐 좀 평온했던 것 같고 네. 저땐 정말 격정적이었던 것 같다. 네. 이게 딱 보이다 보니까 저 두 작품 사이에 그 충돌이 있었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림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그렸던 두 작품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 가장 좀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자화상일 텐데 굉장히 강렬하게 본인을 좀 그렸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반고는 역사상 자화상을 손에 꼽게 많이 그린 예술가로 유명한데요. 반고 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단어로는 미치광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막상 자화상 보시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좀 강렬한 느낌이 드는 자화상도 많이 있고요. 네. 특히나 마침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시 메인 포스터에도 소개된 이 작품이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품이어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인상파를 경험한 이후에 반고의 그 특유의 컬러리스트, 색채 예술가로서의 감각이 폭발한 시점의 자화상이어서 컬러리스트로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색도 너무 좋을 거고요. 네. 눈빛을 봐도 막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우수에 찬 상태로 나는 이 힘든 고독 속에서도 예술을 하겠다. 아까 친구 고갱이 그리는 자신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너무 다르죠. 네. 아까 진짜 눈 풀려서 이러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저 깊이 있는 눈을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의 예술에 대한 열정 혹은 그 고독 속에서도 예술로 그걸 승화했구나라는 걸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 어쨌든 다음 주면 이 현장 말씀하신 그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들 설명해 준 작품 말고 꼭 이것들은 좀 보시라 한 작품도 한 몇 작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영원의 문 혹은 영원의 문에서라고 소개되는 뭐 다른 제목으로 보통 소개될 때는 예. 뭐 슬픔에 빠진 노인 이런 식으로도 소개되는 빠진 작품인데요. 노인. 얼굴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작품으로 보통 그 반고 영화나 이런 거 예, 많이 예. 보셨으면 좀 오마주하듯 많이 또 마침 이 지금 작품이요? 소개되는데요. 이게 국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반고하면 고독의 감정으로 우리가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원래는 82년에 반고가 먼저 이걸 드로잉과 판화 형태로 제작했던 건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될 무렵에 또 다른 고독에 세월이 거의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네. 그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됐었고 슬픈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정이 깊게 담겨 있어서 네. 사진처럼 그렸다기보다는 약간 현대인의 고독을 좀 공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시회 가면 이 그림들 그리고 또 도선태님도 만날 수 있으니까 현장 가서 만나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이 문제 이사장이 성추행뿐만 아니라 뭐 이 폭행, 폭언도 일삼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MBN 취재진이 확보한 이 새마을금고 사무실 내부 CCTV 영상을 좀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문제의 이사장이 직원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요. 또 무언가를 던지려는 듯한 자세도 취합니다. 네. 위협을 느낀 남성이 두 손을 들면서 뒤로 물러서는데요. 이 이사장에게 가슴과 배를 맞아서 몸을 움츠리는 다른 직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직원들은 문제 이사장이 언제 폭언과 폭행을 할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다 불질러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기본으로. 집에 있는 쓰레기 좀 치워라. 변기 막혔으니까 네가 한번 가봐라. 사적인 지시랑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자, 마지막에 뭐 업무와 관계없는 뭐 사적인 지시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럴 수 있는가 싶어요. 네, 정말 황당한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토바이를 점심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세차를 하도록 시켰다. 이런 오. 증언도 있었고요. 또 이사장이 해당 새마을금고 1분 정도 거리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관리까지 시켰다고 오. 합니다. 이 건물의 전구 교체는 물론이고 또 일부 직원은 바퀴벌레 퇴치약까지 아. 뿌려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상황이 담긴 녹취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발에서 다 강사가 다 그래. 누가 나를? 야, X들아! 네가 경영하는 거야? 자식이 건방지게 받았다고 갖다 날아먹고 말이야. 네,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거북한 욕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고객이 준 떡을 본인에게 먼저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에게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이사장은 저희 MBN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네. 폭언이나 갑질이 없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오. 하는데요. 이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진상을 파악하겠다면서 지난 19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고 경찰도 해당 사건을 정식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양측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한번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이 고액 상습 체납자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윤 기자, 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네. 이게 좀 어제 많이 화제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뜯고 강제로 진입을 해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을 뜯고 진입을 했는데 또 체납자가 흉기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을 위협하기도 오. 했습니다. 이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세금 대파 그렇지 안 된다고 했어. 지금 보신 저 체납자가 이 여러 차례 합쳐서 이 수십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이 관세청 직원들은 집안을 수색한 끝에 미술품과 명품 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네,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저렇게 막 쌓아놓고 현금 다발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앞서서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죠. 이 김치통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오, 김치가 아니라 김치통이었어요. 현금이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렇게 금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 김치통 안에 들어있던 저 현금 다발이 모두 2억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오. 땅을 팔고 2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90대 체납자가 저렇게 김치통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또 추적팀은 서랍에서 찾은 현금과 골드바까지 모두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집안 금고에 현금 다발을 쌓아놓은 체납자는 물론이고 이 도박 단청금을 숨기고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체납자, 또 코인으로 바꿔서 재산을 숨긴 사례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5천억. 야, 그래도 좀 숨겨도 언젠간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사건은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 촉법 소년 폭행 사건인데, 윤 기자, 저도 영상 봤는데 충격적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되는 중학생들이 이 초등학생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사건인데요. 먼저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눈을 파, 눈을.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맞아요. 광경입니다. 초등학생이 울면서 흐느끼는데도 폭행을 이어가고요. 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함께 끌려온 친구랑 강제로 싸우게 하고 오.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조롱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학생 무리는 이 초등학생을 폭행하면서 이 가해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오. 했습니다. 저 폭행이 이뤄진 장소가 학교에서 3분 거리의 빈 공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3시간 넘게 폭행이 지속됐다고 하고요. 또 피해 학생들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등교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학생들 왜 이런 짓을 한 거랍니까? 네, SNS로 본인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SNS로. 네, 이 가해자들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수시로 이 피해자들의 돈이나 옷을 빼앗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만났지만 사과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치 3주가 나왔고요. 일단 등교를 못하고 있고 밤에 일단 잠을 혼자 못 자요. 무섭대요. 자기가 촉법인 걸 아니까 그럼 너 우리 딸 옷은 왜 가져갔니? 이랬더니 뭐 옷이랑 돈이랑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피해 학생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없네요. 네, 이 가해자가 6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은 이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 소년입니다. 촉법 소년 알고 계시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 소년법상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 학교 잘 다니니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김진태 이 강원지사 당시 이제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린 건데, 자, 이건 또 뭔가 싶기도 하죠. 이 녹취 내용 쭉 다시 한번 저희가 듣고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아, 너무 힘들어. 진짜 11명 중에 3명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김진태 아까 봤으면 진짜 걷지를 못해. 또 너무 떨어갖고. 예, 그리고 서울에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대통령이 뭐 3번 말을 바꿨는데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자, 서 변호사님, 이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뭐 저는 상당히 그 허풍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좀 허풍이다. 허풍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김진태 지사, 네, 현 지사. 그렇죠. 살려준 거는 이제 그 저는 국민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 김진태 지사가요, 여론의 압도적 1위였어요. 근데 그 5.18 발언이 뭐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 컷오프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컷오프 안 된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50번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기회를 주라. 네.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단식 현장까지 갔잖아요. 김진태 당시 후보가 단식 투쟁을 했죠. 했죠. 그때 둘이 만나서 네. 경선 기회를 주고 이래 된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고 부탁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어떤 숟가락 하나 더 얹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민심이 그때 김진태를 원하지 않으면 네. 그게 되겠습니까? 민심이 압도적으로 1위니까 네. 저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민심이 바꾼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민심이 압도적 1위니까 네. 경선 기회를 주고 경선 이게 도지사 됐잖아요. 그게 뭐 명태균 씨가 뭐 살려준 겁니까? 민심이 살렸다고 봅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명 씨는 왜 자기가 이걸 뒤엎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김 지사가 굉장히 반발해서 고발 검토 중이라 하거든요. 네. 김진태 강원지사는 명태균 씨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고발 조치, 법적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도지사로 선출해준 강원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은 본인들이 한 공천이 그야말로 한 특정 개인, 지위도 없고 국민과 상관도 없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녹취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다가 울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남자가 태어나서 3번 운다는데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울고 그리고 명태균한테 뭐 명태균이 기다리면서 웁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김진태 지사와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정진석 당시 공관위원장이 김 지사에게 전화해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로 정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 위원장 통해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 그 김진태 지사 할 때 네. 대통령은 이제 그 황상무를 단수 공천하려고 한다. 애초에. 애초에. 예. 그때 그 황상무하고 경선을 했거든요. 황상무 이분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언론 담당 예. 총괄이었죠. 대선 캠프에서요. 예.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만 내가 이제 김진태 경선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 말에 의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김진태 의원을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황상무 단수를 원했다면 제 말은 이게 그 마치 이게 김진태를 살려준 게 꼭 김건희 여사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때 그 선거 공천이 상당히 공정했다 했거든요. 국민의힘 공천을 공정했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거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대표인데 본인이 공천의 최종 결제 도장 찍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럼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압박받아서 불공정한 공천했다 이 말입니까? 결국에 저는 뭐 누워 침 뱉는 이런 이게 반응이 되려 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 강성필 대변인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당시에 민심이 김진태 지사의 컷오프를 다시 경선으로 되돌렸다? 저는 너무 그것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사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공관위원장에게 김진태 경쟁력 있으니까 경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공관위원장 같았으면 대표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혀 그 자기 말을 안 듣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 그게 명태균 씨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당에서요 컷오프 시킨 후보 그것도 광역 단체장에 대한 경선에서 컷오프 시킨 후보를 단식 농성한다고 다시 그것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런 식으로 나 컷오프 당했다고 그 천막 쳐놓고 단식하고 뭐 울고 불고 기다리고 당대표 집에 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선 방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친윤 핵심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갑자기 회유했다 이런 논란도 제기됐는데 윤 의원 당연히 펄쩍 뛰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께 명태균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사이도 안 좋은 제가 회유한다고 통하겠습니까? 평소에 자랑하고 과시하는 녹취 문자만 공개하지 말고 혼나는 것도 있다고 하니 혼나는 것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대가를 요구한 거죠. 그런 셈이 된 거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윤 의원이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다음 날 명 씨 지인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이제 전화하지 마라고 화내는 녹취도 틀어달라 이걸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명 씨 지인이 윤 의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명 씨 의견도 전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건데 서 변호사님 일단은 윤 의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알려면은 전체 녹취를 좀 틀어달라 이 내용을 좀 전달했다는 건데 어느 쪽 얘기가 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윤한홍 의원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뭘 회유했습니까?
뭐 이게 조작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3자를 통해서 한 것도 회의는 아닌 거다. 아니 조작해서 뭐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이게 그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만 녹취가 노니 있는 그대로 이게 다 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판단할 수 있게. 예. 왜냐하면 녹취라는 게 모든 걸 다 가지고 공개하는 게 그래야 종합적 판단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러기에 뭐 거래한다는데 윤한홍 의원이 뭐 구속을 면하게 해주거나 이런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따라서는 너무 이게 그 일방적으로 이게 녹취를 짜집게 해서 자꾸 이게 악마적 편집을 하니까 실제 그 대통령이 명태균에 대해서 혼내고 관계 끊고 이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100% 다 녹음을 하다 보면 그런 녹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대통령이 그렇게 혼을 냈다 하니 네. 그런 앞으로 것까지 전화하지 있으면 마라고 하는. 예 그런 것도 있으면 모든 걸 다 틀어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진실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회유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 제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윤한홍 의원 이야기처럼 강성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윤이 거래니 이거는 성립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녹취록, 대통령과의 녹취록은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야 너희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가 아니까 그거 공개해 주세요라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해야지. 민주당의 녹취를 공개한 거에 대해서 왜 명태균 씨한테 가서 말합니까? 물론 명태균 씨가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명태균 씨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왜 이걸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그렇게 당당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지인을 통해서 접촉했다는 그 자체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일이고 이것은 교사 혹은 협박 압박으로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어쨌든 간에 윤한홍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기자회견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기사 내용에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다만 나는 회유 협박한 적 없다. 질책한 것이다. 그 말만 덧붙였는데 네.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네.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윤한홍 의원 말고도 정정식 의원도 이 명 씨를 좀 회유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일단은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또 명 씨와 인연도 없고 내가 검사 출신으로 이 피의자한테 회유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펄쩍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유라는 게 뭐냐면 네. 좀 없는 걸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달라. 이래가 이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게 회유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녹취가 있다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다 100% 자동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 이게 다 공개해라. 이게 뭘 거짓말을 가지고 이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회유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나 공세를 펴는 사람들이 일부의 녹취만 가지고 마치 이게 대통령이 엄청나게 개입한 것처럼 오히려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이게 하는 거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한쪽 녹취만 가지고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회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전체를 균형 있게 다 밝혀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걸 뭘 수사합니까? 이게 무슨 죄인데요? 아니 진실 당시 그 녹취록 있으면 그것도 털어라.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뭐 없는 녹취를 만들어서 이게 조작해서 털으라 하면 죄가 되죠. 근데 원래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있는 거 그걸 털으라는데 그게 무슨 범죄가 됩니까? 저는 이게 강석필 부위원장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 죄인지 죄명부터 한번 밝혀보세요. 그럼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 선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사흘 뒤에 열리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열린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법관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그 지난번 1심 결과가 지난번 재판 1심 나오고 나서 굉장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사법부 검사들 굉장히 비판 수위를 높였었는데 이번 재판 앞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뜻, 톤이 굉장히 다운돼 보이거든요. 이것도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적절한 전략 수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초에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거 결과에서 예상 밖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좀 격앙된 말들을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 수위가 너무 높으면은 그것은 국민들과 그리고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호응을 받기가 어렵다. 그것이 자칫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또 결과적으로 1심에서 예상 밖의 선고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네. 어쨌든 제대로 된 어떤 변론이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략이 수정돼야 되고 또 공당으로서 어쨌든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불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는 최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조금 와전된 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바로 잡은 것 같다.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전략 수정을 했다라고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자, 사법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인데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재판을 좀 사흘 앞두고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고문은 이미 썼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요? 저거는 이제 재판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재판에 이미 그 결론도 내려졌을 뿐더러 재판부가 이제 이런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관계는 없는데 다만 이제 저 말은 맞아요. 사법부 전체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죠. 저 말은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 사법부라는 게 좁게 보면 이제 법원을 말하고요. 넓게 보면 이제 준사법기관에서 검찰까지 네. 준해서 보통 법원하고 검찰이 다 붙어 있죠. 네. 그게 이제 사법부인데 넓게 보면. 네, 넓게 보면. 근데 검찰은 왜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아예 중앙지검장하고 4차장, 반부패 2부장 있잖아요. 탄핵까지 하겠다. 저는 이거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나 결론이 불만이 있더라도 또 재판을 통해 밝히면 돼 진실을. 여당은 화풀이식 탄핵쇼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거는 검찰은 이제 잘 보여봤자 의미가 없다. 이미 다 수사했으니까 이런 뜻인지 아마 이게 판결이 다 끝나가 이재명 대표가 몇십 년 만약에 실형이 녹아 구속된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또 판사 또 이게 막 탄핵하고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판사 자극 안 하려고 이게 저렇게 낮은 자세를 놓는데 네. 재판이 다 끝나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게 판사한테 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때 되면 이게 사법부냐 완전히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게 판사들 막 대거 탄핵하고 압박하고 이런 게 짓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왜 검찰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검사한테 자기 수사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탄핵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결론 하나 무혐의 유죄 결론 내릴 때마다 다 탄핵당하면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저런 태도만큼 네. 검찰에 대해서도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강성필 대변인, 저희가 이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째 지금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 검사에 대해서는 네.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의 사법부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 모든 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주 일부의 정치 검사들의 어떤 정치 기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검사들 3명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의 검사 탄핵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미경 씨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소조차가 안 돼 버리니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재판을 안 받으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간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받는 그런 간접 재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검사 3명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는 저는 이거 외에는 검사들을 탄핵보다는 그 공수처에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작은 죄가 있어도 그 작은 죄만큼이라도 처벌을 받는데 이게 탄핵으로 가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중하지는 않다라고 기각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작은 죄는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앙지검의 검사 3명 탄핵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간접 재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내일은 또 민주당의 주말 도심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결 의상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자제령이 이제 공지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첫 장애 집회 때는 사실 이제 파란색 계열 옷을 입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배치되는 의견인데 이건 서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아마 근데 그 처음에 그 3번이 거의 뭐 폭망했지 않습니까? 폭망. 네. 아마 근데 그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면 진짜 한 2, 30만이 와야 되는데 경찰 추산 보면 이게 동그라미 하나씩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만, 15,000 뭐 이런 식으로. 15,000 정도로 추산하고 있죠, 경찰은요. 예. 진짜 총동원령 하면 이게 2, 30만이 와야 돼 정상이잖아요. 왜 당원이 200만이 넘는 당원 아닙니까? 뭐 어떤 데는 400만 당원이라고도 하고 당원 숫자도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냉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파란색을 다 입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이게 민주당 집회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을 좀 빼자. 일반 시민들도 이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일반 시민하고 이게 좀 섞이면 네. 숫자 같은 것도 이게 좀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파란색만 이게 너무 딱 표현하면 딱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이제 의도 하에 아마 이것도 상당히 꼼수다. 옷 색깔 바꾼다 해서 이게 뭐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고 갑자기 여론이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오락가락해요. 집회가 아마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도부가 연설도 안 한답니다. 아마 이제 25일날 선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장애 집회도 계속 오락가락 막 전략이 바뀌는데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장애 집회 그만두십시오. 아무 효과도 없고 이게 오히려 약한 모습만 더 보여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두는 게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심 선고 두 번째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민생행보로 어제 수원을 찾았는데 이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가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정필 대표님 일단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생경한 투샷이기도 한데 뭐 차기 대권 주자거든요. 네. 이거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전 보기 좋아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네. 사실 뭐 김동연 지사가 과거에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좀 각세운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아니 사실 경기지사로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때 법화 같은 거 이거 물어보면 당연히 경기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것을 또 상대방에서는 또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시장도 해보고 지사 해봐가지고 그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대선 경선 레이스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은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참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알겠습니다.